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보험 관련 핵심 소식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훑고 넘어가는 건 저희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 기사들 속에 숨어있는 세 가지 큰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보험의 개임의 법칙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둘째는 우리의 삶이 변하면서 보험도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 모를 그런 숨겨진 혜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잡한 기사들 속에서 그래서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인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아하, 아주 좋은 접근 방식이네요. 사실 보험 뉴스라는 게 하나씩 따로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묶어서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보험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소비자로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흐름,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존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변화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이죠. 곧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고 하는데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는 홍보 뒤에 금융당국이 불안전 판매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어요. 이건 그냥 설명 잘해라, 이 정도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험료가 좀 싸지고 보장이 조금 바뀌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험의 근본적인 철학이 바뀌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철학까지요? 네. 기존 실손보험의 기본 정신은 의욕적으로 필요한 치료면 일단 보장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보험사가 정한 표준화된 치료만 보장한다,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보험사의 통제권이 훨씬 강해지는 거죠. 잠깐만요.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희귀병에 걸렸는데 최신 치료법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의사는 이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 보험사의 표준 치료 목록에 없으면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경고하는 겁니다. 단순히 월 보험료 10,000원 아끼세요,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대신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선택권을 일부 포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라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전환 권유를 받으신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싸지는가? 이게 아니고요. 나는 미래의 치료 선택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재의 보험료 할인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이네요. 같은 맥락에서 자동차 보험의 경상 환자 8주를도 비슷한 변화로 보여요. 가벼운 사고인데 8주 이상 치료받으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 보험사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목표는 명확하죠. 일부의 과잉 진료를 막아서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선량한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막겠다. 좋은 취지입니다. 취지는 좋죠. 하지만 문제는 그 심사라는 과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로 치료가 더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만약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로 아픈 사람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이 제도의 향방이 결국 자동차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사고 시에 충분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함이나 위험 부담이 소비자에게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거네요. 이런 흐름의 정점에 있는 게 바로 보험 차익 거래 금지 소식 같습니다. 낸 돈보다 설계사 수수료가 더 많아서 단기간에 해지해도 이득을 보는 이상한 구조를 막겠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이 뉴스는 일부 법인보험 대리점, 그러니까 GA를 겨냥한 겁니다. 이 구조를 쉽게 비유하자면요. 첫 달 통신요금 10만 원 내면 대리점에서 현금 15만 원 지원, 이런 휴대폰 판매 방식하고 아주 비슷해요. 아, 그거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이득인 것 같지만 그 15만 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장기적으로 통신사를 이용할 다른 고객들의 요금에 그 비용이 녹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과도한 사업비 부담은 결국 묵묵히 보험을 장기 유지하는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결국은 얌체 고객 때문에 생기는 비용을 성실 고객들이 나눠내는 셈이군요. 그걸 막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계약 자체를 못하게 막는다는 거고요. 끼는 시기에는 싸다, 유리하다는 말만 믿지 마시고 그 이면에 어떤 권리와 의무의 변화가 있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 흐름인 게임의 법칙 변화만 살펴봐도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럼 두 번째 흐름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의 삶이 변하면서 보험도 그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와닿는 게 바로 간병 문제예요. 하루 간병비 12만 원 시대. 이제는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데 보험사들이 내놓는 상품도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과거의 간병보험은 대부분 간병비, 즉 현금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달래로 나뉘고 있죠. 어떻게 나뉘나요? 하나는 전통적인 간병비 지원 보험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간병인 지원 보험입니다. 보험사에 연락하면 사람을 직접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게 돈일 수도 있고 당장 와서 도와줄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지가 있다는 건 좋은데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람을 보내주는 옵션을 선택하면 제가 원하는 사람을 고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보험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오는 건가요? 그리고 돈으로 받는 옵션을 선택했는데 기사처럼 하루 간병비가 12만 원인데 보험사가 10만 원만 준다면 나머지 2만 원은 제 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네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간병인 지원의 경우 보통 보험사와 제휴된 업체 소속 간병인이 파견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복불복이 있을 수 있죠. 반대로 간병 비지원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쓸 수 있는 자율성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간병비가 폭등할 경우 보험금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사람과 돈 중에 내게 무엇이 더 절실한지, 그리고 각 선택지에 숨겨진 조건들, 예를 들어 갱신 시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 문제만큼이나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게 바로 반려동물이죠.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 이 말이 정말 현실이 됐는데 연간 병원비가 100만 원이 넘는데도 펫보험 가입률은 1%에 머물고 있어요. 이건 대체 왜 그런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표준수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표준수까지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보험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만약 동네 카센터마다 엔진오일 교체 비용이 한 곳은 5만 원인데 저기 다른 곳은 50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보험사는 도대체 얼마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야 할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렇죠. 지금 동물병원 시장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슬개골 탈구 수술도 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보험사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고요. 소비자는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들으니 문제가 뭔지 확 와닿네요. 결국 개별 보험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놓아도 이 시장의 근본적인 가격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펫보험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펫보험을 가입하려는 분들은 단순히 보장 내용만 볼 게 아니라 자기 부담금 비율은 얼마인지, 갱신될 때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유전적 질환처럼 보장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지를 다른 보험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아직은 시장이 불안정한 과도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IM라이프가 AI, 즉 인공지능으로 자산 관리를 해주는 변액보험으로 연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에 CSM,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는 어려운 말도 나오던데 이게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CSM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보험사가 이미 판매한 계약들로부터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확정된 이익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익의 총합. 네, 이 수치가 높고 꾸준히 성장한다는 건 이 회사가 튼튼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성 좋은 상품을 잘 팔고 있다는 의미예요. 소비자에겐 회사의 안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럼 AI가 연금을 관리해준다는 건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제가 직접 펀드를 고르고 관리하는 것보다 나은가요?
과거 변액보험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이 가입자들이 복잡한 펀드 관리를 어려워하고 그냥 방치해서 수익률이 저조했다는 점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AI 자산관리는 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시장 상황과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AI가 알아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주니까 가입자는 신경을 덜 써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AI의 블랙박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100% 알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금 상품을 고를 때 단순히 이율만 볼 게 아니라 내 노후 자산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가라는 기술적 측면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 시대가 온 겁니다. 네, 간병부터 반려동물 그리고 AI 연금까지 정말 우리 삶의 변화가 보험 상품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흐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숨겨진 혜택과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소식부터 흥미로운데요. 연금보험 꼭 60세부터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연금보험 약관에는 연금 개시 연령 변경 조항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계약자가 원하면 보험사의 승인을 거쳐서 더 일찍, 예를 들어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일찍 받기 시작하면 그만큼 전체 받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매달 받는 연금액 자체는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런 조기 수령 옵션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까요? 무조건 손해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게 돼서 당장 소득 공백이 생긴 경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그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는 다리 역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돈은 줄더라도 급한 불을 끄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겁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연금보험 증권을 꺼내서 이 조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유연한 자금 활용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입한 상품의 숨겨진 기능을 찾아보는 것 정말 중요하네요. 그런가 하면 내가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제주도민 이야기죠? 네, 이건 일종의 지자체 복지보험입니다. 제주도에 주소를 둔 모든 도민은 자동으로 도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자연재해나 대중교통사고 같은 26개 항목에 대해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해주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게 핵심이네요. 보통 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별개로 추가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주도민이 사고를 당했다면 개인보험금에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도청에 도민안전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이런 제도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금 살고 계신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민안전보험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도 모르는 공짜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짜 보험이라니 이건 정말 꼭 챙겨야 할 정보네요. 이런 숨겨진 혜택들을 잘 챙기자는 취지에서 토스인쇼런스가 공개한 설 연휴 보험 체크리스트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건 단순히 명저회득의 팁을 넘어서 보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좋은 계기입니다. 5가지 항목이 있었죠. 부모님 보험 점검, 내 아이나 반려동물을 위한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 확인, 오래된 내 보험 보장 범위 점검, 임시 운전자 특약 가입, 그리고 실손보험 간편 청구 절차 확인. 이 5가지는 비단 설 연휴뿐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좋은 보험 건강검진 항목과도 같습니다. 10분만 투자해서 점검하는 습관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금전적 손실과 시간 낭비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결의 소식인데 여수와 광양이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뉴스가 왜 여기에 포함됐을까요? 이게 보험과 무슨 관련이 있죠? 이건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소득이 불안정해지거나 실직했을 때 가장 먼저 해지하는 게 뭘까요? 보험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보험 같은 장기 금융상품입니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것보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해지니까요. 정부가 200억 원을 투입해서 특정 지역의 고용 안정을 돕는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가입한 보험 계약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뿌리 깊은 안전망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개인의 보험 유지는 결국 안정적인 사회와 경제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뉴스죠.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개인의 보험이 1차 안전망이라면 이런 사회적 고용 안정이 그보다 더 근본적인 0차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험의 규칙이 바뀌고 있고 우리 삶에 맞춰 상품이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또 찾아 먹어야 할 숨겨진 혜택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잊어버리곤 하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세상은 계속 변하고 내 상황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그 보험 증권들은 과연 5년 전, 10년 전의 내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가장 큰 위험을 제대로 막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 바로 그 서랍을 열어볼 때입니다.